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쌤입니다. 오늘 수업은 좀 색다르게 해볼까 해요.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S노트에다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필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수업 주제는요. 첫 번째는 1920년대 일제의 통치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맞나? 맞죠? 이거 통치 스타일? 맞죠? 틀렸나? 자, 1920년대 일제 통치 스타일은 1910년대 일제 통치 스타일하고 달라졌습니다. 1910년대 통치 스타일은 무단 통치였어요. 자, 이 무단 통치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3.1 운동 기억나시죠? 자, 이 3.1 운동으로 민족의 저력을 확인했던 일제가 그리고 외국에서도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뭐 잘 통치한다고 했더니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냐 이런 식으로 또 싸늘한 시선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3.1 운동을 이 사람들이 탄압을 하면서 되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인 여론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통치 스타일을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자, 이 문화 통치는 이 무단 통치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실은 이 실상이 어땠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일단 무단 통치 때는 모든 총독을 어, 장군들만 했습니다. 장군들. 그러니까 군인들만 했다는 얘기죠. 군인들. 그리고 민중들을 좀 이렇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 대해서는요. 이게 탭으로 하니까 좀 필기가 잘 안 되네요. 근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계속. 헌병 경찰. 이거 군인들 이것도 마찬가지. 군인들이 통치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헌병 경찰이 다니면서 조선인들, 한국인들이 세 명 이상 모이면은 태형을 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결 심판권이라 그래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서로 임의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태형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회, 언론, 결사의 자유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자유도 보면 언론, 크리스마스 때 보는 홈언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집회, 결사,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도 교사들이 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좀 미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무단 통치 때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통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문화 통치 때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좀 바꿔볼게요. 자, 문화 통치 때는 말뿐이긴 했지만 민간 또는 문관들도 총독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도 민간 경찰이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런 각종 자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좀 볼게요, 이따가. 교육도 이런 제복들 없앴고요. 칼차고 이렇게 들어온 거 없앴고, 학교도 설립도 좀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실상이 파악이 되면 이 무단 통치를 했었던 일제가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된 목적이 뭔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글자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실상은요. 단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어요. 실장은 임명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자, 민간 경찰이 생기게 됐지만 수도 늘고요. 그다음에 무장도 늘고요. 그다음에 고등 경찰이라 그래서 좀 고도로 더 신문이나 조사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일들도 펼치기도 했습니다. 고등 경찰제. 그다음에 이제 자유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긴 했으나 그러니까 신문도 발간이 되고 집회나 결사를 할 수 있게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운동 단체도 생기긴 했지만 뭐 검열이라든지 통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에 숨어져 있던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을 더 심하게 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허용해주면 이제 합법적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만 받으면 단체가 설립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독립운동에 대해서 탄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신문 같은 경우에도 일제 반대되는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내면 검열해서 삭제해버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정간, 그러니까 간행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은 진짜 심한 경우에는 폐간까지 시킬 수 있었으니까 뭐 할 수가 없었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교육도 고등학교 수나 중학교 수를 늘려주긴 했는데 고등교육이라 할 수 있는 대학교 설립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거의. 뭐 하나 있었죠. 나중에 경성 제국대학이라고, 요거는 좀 설치해 줬는데 요것도 일제 통치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일본 문과 과목만 가르치는 그런 뭐 얕은 수를 쓰기도 했죠. 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통치의 가장 악질적인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문화 통치라고 하는데 굉장히 교묘하게 탄압을 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요. 치안유지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자, 이 치안유지법. 이 치안유지법은 뭐냐면 1920년대 이 동아시아 지역에도 소련에서 일어났던 그 사회주의 운동이 들어왔습니다. 자, 사회주의는 뭐냐면 이런 각종 국가나 이런 통치 질서에 대해서 제국주의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각종 생산 수단,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돈이나 여러 가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생산 수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산 수단을 자본가나 국가 권력에서 가지면 안 되고 엄밀히 말하면 노동자나 농민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였습니다. 이제 이제 그 따지면 노동자와 농민의 독재 체제로 가는 건데 이제 말이 그런 거지 사실은. 어, 공산당이 집권해서 국가적인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주의인데요. 어쨌든 노동자 중심의 정치 체제를 표방한 게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가 가장 미워했던 게 바로 제국주의죠. 그리고 자본주의죠. 일본은 둘 다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를 탄압해야만 했었는데 이 치안유지법이 일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에도 가져와요. 한국 내도 실시를 해요. 해서 물론 이제 독립운동가들 중에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독립운동가도 꽤 있었는데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어. 어떻게 쓰냐? 일반적인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자라고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 이 치안유지법이 뭐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조직에 들어가거나 그런 낌새가 있다 하면 선제적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말로는 일본의 일본의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자본주의 질서를 위배하는,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자들을 미리 체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 치안유지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은 굉장히 무서운 거였는데, 그래서 실제로도 사회주의자뿐만이 아니고 민족 독립운동가들도 이 법에 걸려서 많이들 체포가 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67페이지로 가서 이제 민족 분열 통치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민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에서는 한국인들이 정치 참여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조했다는 말은 선전했다는 거죠. 실제로도 부나 면의 협의회를 만들어서 민선으로 구성을 하고 도평의회도 설치했지만 이게 사실은 의회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는 뭔가 결정을 하면 의결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결권이 없었어요. 결정할 수가 있는 그 권한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자문기관이었을 뿐이었고 대다수는 이 뭐 도평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인이나 친일파들만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도 확대를 했지만 뭐 실제로 이루어진 건 별로 없었고요. 그건 한국인들의 취향률도 굉장히 낮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친일파가 양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들만 이런 혜택을 줬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정치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선전에 가깝습니다만 어 다만 일제는 이 두 가지 요걸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자 일제는 요거와 다르게 항일 민족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탄압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일파를 양성하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너희들 이렇게 우리한테 협력을 하면 굉장한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선인들은 전혀 지금 독립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이라도 지식인들이라도 이런 논리에 혹하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항일 민족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탄압을 강력하게 하면서 이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 운동 자체에도 분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운동 분열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실력도 없는데 무슨 일제 지금 저항한다 그러냐 실력을 쌓아서 우리가 나중에 일제 자치도 받고 자치를 얻은 다음에 또 실력을 쌓아서 독립도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제와 타협을 해서 어떤 사람은 타협할 수 없다 일제는 앞으로 우리는 일제에 대한 논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일제에 타협하자고 말하는 놈들은 다 민족 반역이다. 친일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 따지면 일제가 노렸던 바죠. 네, 다음은 당시 1920년대 경제 정책이었던 삼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식이 아니고 증식이요. 증식. 자, 이 삼미 증식 계획은 어, 선전을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 선전을 조선 내에 있었던 쌀 생산량을 늘려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면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얘들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일단은 쌀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건 똑같은데 요게 목적이 있습니다. 자, 당시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굉장히 공업화가 됐어요. 산업화가 됐어요. 왜냐면 당시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일본에서 물자들을 많이 수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었던 농민들이 많은 상당수가 도시로 흘러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일본에서 쌀 수요량은 느는데 생산량은 없어지는 거지. 농민들이 줄어드니까.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목표야. 이게 진짜 목표야. 이게 가짜 목표고 이게 진짜 목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도 만약에 이게 경제 정책이라는 게 계획을 세워도 계획만큼 안 될 수 있잖아요. 자, 이것도 표로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계획량은 이거야. 높아요. 막 올라가. 근데 실제로 이 증식되는 양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럴 수 있어 막. 그러면 이건 이 차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차이를 뭐 무시하고 원래 계획대로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아마 분명히 상당수는 가져갈 거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상당히 남는 부분들, 이 부족한 남는 게 아니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 농민들의 소비량을 줄이면 됩니다. 소비량을 줄이고 나머지를 여기에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면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는 하지만 실제로는 혜택은 못 받아요. 혜택이 적어. 오히려 더 굶어 죽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쌀 생산량을 높이려면 토지도 확보해야 되지만 수리 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수리 시설 확보해야 돼. 뭐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건설을 해야겠죠? 이제 건설 그 물을 쓰겠죠. 사용 이런 비용들을 다 조선 농민들한테 부담하는 겁니다.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런 것들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드냐면요. 수리조합이란 걸 만듭니다. 자, 이거 1920년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미 증식 계획이 1920년부터 해서
정확하게 1934년에 끝나긴 하는데 수능에서 나오거나 한국 능력 검정 시험에 나오면 1920년대 경제 정책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거나 요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조선 농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 도시에 또 이거 조선 후기 때하고 비슷하죠, 이거. 자,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 도시로 가서 임노동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만주나 연해주로 아니면 일본으로 이주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대다수가 많이 뭐 힘들게 되고 상당한 수가 몰락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일제가 1920년대 각종 통치들에 대해서 민족을 기만했다라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여서 어떤 사람들은 민족 기만 정책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문화 통치. 이것도 이면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실제 목표였던 민족 분열 통치. 이것도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경제 정책으로는 산미 증식 계획이라 해서 농민들의 혜택을 더 강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내에 있었던 쌀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되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농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시 농민들이나 조선인들이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뭐 그놈이 저놈이 그놈이나 다 똑같다. 정치인들 다 똑같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체, 정치 주체에 따라서 굉장히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정책에 대해서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